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통일된 이론이 없었습니다. 검증에 견딘 그런 이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연구자들은 이 돌연변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매더워와 실라르드는 노화가 DNA 손상과 그에 따른 유전 정보의 상실로 생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돌연변이 축적이 노화를 일으킨다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이 화학자인 데넘 하머는 방향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유라디칼, 주로 활성산소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산화를 일으켜서 DNA를 손상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 하머는 항산화제를 쓰게 됩니다. 이 항산화제를 썼을 때 평균적인 수명을 늘리기는 했지만 최대 수명을 늘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항산화 관련된 영양제들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죠. 아래 안토시아닌, 카테킨, 비타민 C, 비타민 U, 미네랄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연구자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 효과가 이 항산화제 자체의 활성 때문이 아니라 몸에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효소의 생산을 자극하는 등 노화를 억제하는 몸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밝혀내왔다. 그러니까 자유라디칼 요것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의 방어 체계를 자극한 것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디컬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점은 분명한데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세포와 노인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는 특히 돌연변이가 많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쇠약은 분명히 노화의 한 징표인데 이는 신체 기관의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돌연변이, 특히 세포액 유전체의 돌연변이가 노화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세포에게 이식을 통한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노화가 세포액 DNA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매우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세포들이 있고 그런 세포들이 클론이 되는 것일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래된 동물이 새로운 건강한 동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돌연변이가 노화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간명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주장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레오 실라르드는 1960년 인간세포의 클론을 만드는 법을 알아냄으로써 자기 이론의 몰락을 촉발했습니다. 클로닝은 돌연변이가 노화를 일으키는지 여부에 관한 답을 제공합니다. 늙은 세포가 정말로 중요한 유전 정보를 잃고 그럼으로써 노화를 일으킨다면 늙은 개체로부터 새로운 동물을 복제할 수 없어야 한다. 클론이 늙은 채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세포액 이식을 통한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노화가 세포액 DNA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매우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구진들,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함으로써 이제 새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새 모형은 그토록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노화의 단일한 원인 파악에서 성과를 못 내고 허우적거렸던 것은 노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그에 수반되는 질병들은 노화의 여러 징표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들에 대응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그래서 DNA 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정성, 염색체를 보호하는 끝부분인 텔로미어의 마모, 어느 유전체가 켜지고 꺼질지를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의 변화, 단백질 항상성이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의 상실 뭐 등등이 있고 노화세포의 축적, 줄기세포의 소진 등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가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후성 유전체의 변화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노화의 징표가 8가지 또는 9가지라는 데 견해를 일치해 왔습니다. 이 중 한 가지에 대응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두에 대응하면 늙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다른 많은 종류의 세포를 발달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소진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미분화 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모든 질병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분화한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골수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데 골수 이식은 가장 흔한 형태의 줄기세포 요법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치료에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한 세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분열 능력을 소진했지만 죽기를 거부하면서 주변 세포로 염증 신호를 마구 내보내는 세포죠. 이 노화한 세포를 죽이거나 애초에 몸에 쌓이지 않게 막을 수 있다면 신체 조직을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세대 연구자들의 이 징표들, 그것들 위에 존재하는 노화의 원인이 하나 단일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 원인은 정보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정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정보인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정보는 디지털이고, 디지털 정보는 가능한 값들의 유한한 집합에 토대를 둔다. 다만 생물의 정보는 0과 1로 된 이진수 코드가 아니라 DNA의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 네 가지로 된 4진수 코드를 쓴다. DNA는 디지털이므로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믿을 만한 방법이다. 또 DNA는 튼튼하다. 이 생명의 분자가 끓는 물에서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최소 4만 년 된 네안데르탈린의 뼈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데 전율을 느꼈다. 이런 디지털 저장의 장점은 왜 핵산사술이 40억 년 동안 생물학적 정보 저장의 주된 분자로 쓰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두 번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고요. 이 몸의 아날로그 정보는 흔히 후성 유전체라고 불립니다. 유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유전 가능한 형질을 뜻합니다.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후성 유전 정보는 염색질, 즉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 이 구조에 저장이 됩니다. 후성 유전체는 히스톤이라는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DNA 가닥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닥은 더 큰 규모로 감기고 또 감겨서 염색질을 이루고 염색질이 더욱 큰 규모로 감기고 감긴 형태를 염색체라고 한다. 유전체가 컴퓨터라면 후성 유전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새로 분열된 세포가 어떤 종류의 세포를 발달할지 지시하고 뇌의 뉴런과 특정한 면역세포처럼 한 종류의 세포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 뉴런이 어느 날은 피부세포처럼 행동하는 일도 분열하는 콩팥세포가 간세포를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다. 후성 유전 정보가 없다면 세포는 금방 정체성을 잃을 것이고 새로운 세포 역시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 조직과 기관은 점점 기능을 잃다가 이윽고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원시지구의 따뜻한 연못에서 디지털 화학 시스템은 유전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환경 조건을 기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한 저장해야 하는데 그런 정보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 일에는 아날로그 정보가 더 낫다. 세포 안팎의 환경이 필요로 할 때마다 비교적 쉽게 꺼내고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거의 무한히 많은 가능한 값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 결코 접한 적이 없는 조건들에도 반응할 수 있다. 무한히 많은 수의 가능한 값들이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저장 시스템의 풍부한 소리를 선호하는 이유다. 디지털과 달리 아날로그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다. 자기장, 중력, 우주선, 산소가 공모에 퇴락시킨다. 게다가 그 정보는 복제될 때 잃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정보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아날로그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 이론, 특히 이제 셰넌의 정보 이론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셰넌의 주된 의도는 두 지점 사이의 전자 및 무선 통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 정보의 보존과 복원에 관해 그가 발견한 것이
노화에 적용될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셰넌의 영향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에는 당연히 똑같은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유전체가 나서서 신경세포와 피부세포를 분화하는 일을 한다. 즉 후성 유전체는 어느 유전자를 켜고 어느 유전자를 잠재우라고 세포에게 알리는 제어 시스템과 세포 내 구조들을 총괄하는 용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제어하는 일은 우리 유전자보다 후성 유전체가 훨씬 더 많이 떠맡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각 유전자는 피아노의 건반입니다. 건반은 하나의 음을 내고 그리고 이 건반을 가지고 똑같이 연주한다고 해도 제작사, 재료, 제작 환경에 따라 각 건반이 내는 소리는 조금씩 다를 것이다.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성 유전체다. 우리 DNA를 노출시키거나 단백질로 꽉 묶어서 포장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유전자의 탄소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메틸기와 아세틸기라는 화학적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후성 유전체는 우리 유전체로 우리 삶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체를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전자는 건반 혹은 컴퓨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주요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화의 정보 이론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원시세포 중에서 특별한 생존 회로를 갖춘 세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생존 회로의 구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앞으로 설명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생존 메커니즘은 일종의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 회로다. 이 회로는 유전자 A에서 시작된다. 이 A는 환경이 안 좋을 때 번식을 멈추게 하는 일종의 관리자다. 그 다음에 유전자 B도 있다. B는 침묵시키는 단백질을 만든다. 상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유전자 A에 달라붙어서 그 유전자를 끄는 역할을 B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B가 A를 억제시키고 그 순간에는 세포가 계속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유전자 B가 이제 하나의 기능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DNA의 수선을 돕는 일인데 이 B가 DNA 수선을 위해서 떠나면은 이 A를 억제시키던 기능이 이제 중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A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A의 기능이 뭐였냐면은 번식을 멈추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가 A를 억제하는 것이 벗겨지면은 이 A가 번식 중단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떨어지면 유전자 A는 활동을 시작하고 그 결과 DNA 수선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생식과 번식 활동은 일시적으로 멈춘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화의 정보 이론은 우리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인 생존 회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해 왔고 이 생존 회로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2개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22개 이상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것을 장수 유전자라고도 부르고 또는 활력 유전자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장수의 유전자는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효모에서 처음 발견된 서투 유전자의 이름을 땄다. 그래서 포유류는 서투인 유전자가 서투1에서 서투7까지 7개가 있으며 서투인 단백질은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세한 거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서투인 요게 장수와 활력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서투인은 유전자 B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성 유전학적 조절인자로서 세포 제어 시스템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번식과 DNA 수선을 제어하게 됩니다. 또 이 서투인은 NAD라는 분자를 이용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NAD는 줄어들며 그에 따른 서투인 활성 감소가 젊을 때는 없던 질병들이 늙으면 나타나는 주된 이유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서투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NAD 영양제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서투인은 2가지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번식 대신에 수선에 치중하기 위해서 몸에 허리띠를 조이고 당뇨병과 심장병 등등 노화의 주요 질병들에 맞서서 몸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죽상경화증 등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적인 과잉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또 세포의 죽음을 예방하고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력을 높인다. 생쥐 연구에서 서투인을 활성화하면 DNA 수선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지구력이 향상되고 얼마나 먹든 간에 살이 찌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또한 드러났다. 매우 중요한 점은 서투인이 다소 단순한 프로그램 생존 회로의 일부인 놀라운 유전자 B를 토대로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장수의 유전자들보다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토르라는 이 유전자, 장수 유전자가 있습니다. 요거 또한 이제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서투인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조사한 모든 생물에 들어있다. 서투인처럼 이 엠토르 역시 영양소를 통해 활성이 절묘하게 조절된다. 이 엠토르도 서투인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숨을 죽이고 생존을 도모하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 DNA 수성 같은 활성을 증진시키고 노화한 세포가 일으키는 염증을 줄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활동에 치중하라고 세포에 지시한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토르는 세포 성장의 주된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숨죽이고 있으라고 세포를 압박한다. 분열을 삼가고 기존 세포 성분들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아끼고 생존을 도모하라고 말한다. 이 분해와 재활용 과정을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스 갈아 마시는 분들, 이 오토파지 효과를 보시려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젊음, 이건 이제 좋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끊긴 DNA가 손상이 있으면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고 DNA 포장과 유전자 조절의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성 유전체의 교란이죠. 그 다음에 세포 정체성이 상실되고 세포가 노화돼서 질병이 일어나고 죽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SIR2를 더 활성화시키면 세포 정체성 상실, 세포 노화의 고리가 끊길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효모 세포, 이거와 이제 인간의 세포, 이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데, 효모 세포가 인간의 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효모 세포로 먼저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젊은 효모 세포의 암수 교배형 정보 유전자 A는 첫 번째 서투인 단백질, 유전자 B의 후손이 만드는 단백질, 요 효소의 활동으로 꺼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전자 B가 A를 억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편 반복되는 서열이 아주 많은 rDNA는 불안정하며 그래서 해로운 원형 DNA를 형성한다. 이런 원형 DNA는 재조합되면서 쌓여서 결국 늙은 세포에 독성을 일으킴으로써 세포를 죽인다. 원형 DNA가 늘어나고 유전체가 불안정해진 것을 알아차리면 서투는 유전체를 안정시키는 일을 돕기 위해 잠재우고 있던 교배형 유전자에게서 떠난다. 그러면 암수 교배형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켜지면서 불임 상태가 된다. 이 불임 상태는 효모 노화의 주된 징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투 유전자가 DNA에 손상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떠나게 되고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고 있었던 유전자 A가 활성화되면서 이 세포들이 불임 상태가 되는 거죠. 효모는 두 세포가 서로 결합한 뒤에 홀씨를 만드는 방식으로 번식하며 결합하는 두 세포의 암컷과 수컷이라는 말 대신 A와 알파 교배형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암수 교배형이라고 표현했다. 암수 교배형 유전자가 둘 다 켜지면 성별이 정해지지 않아서 번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존 회로가 효모와 인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보존되었는지는 2017년에 밝혀졌는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심장폐 연구소의 에바 보버 연구진은 서투인이 인간의 rDNA를 안정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트린 추아는 서투인이 사람의 rDNA를 안정시킴으로써 세포 노화를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DNA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평균적으로 우리 염색체 46개 각각은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끊긴다. 하루에 우리 몸에서 2조 번 넘게 끊긴다. 그리고 복제 때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환경의 화학물질, X선 촬영 등등에도 끊기게 된다. DNA를 수선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DNA 손상을 감지하고 세포 성장을 늦추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DNA 수선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과정이 진화한 이유다. DNA의 손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세월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이런 것들이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정상적인 DNA 복제조차도 손상을 일으키죠. 우리는 모든 DNA 손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막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DNA 끊김은 면역계 기능과 기억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손상은 원치 않게 되고 여기서 유전자 B가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투이는 이제 평상시에는 후성 유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DNA의 손상이 일어나면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DNA 수선에 매진할 때는 본연의 후성 유전적 기능은 얼마간 중단해야 한다. 수선을 끝내고 집으로 되돌아가 평소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 즉 유전자를 제어하고 세포의 정체성과 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응급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면은 집에서는 평소에 하던 일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서트윈과 그 협력자들이 불려와서 일을 처리한 뒤 집으로, 즉 원래 있던 유전체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거죠. 재앙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후성 유전 인자들이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전체에서 떠날 때마다 본래 꺼져 있어야 하는 유전자들은 켜지고 켜져 있어야 하는 유전자들은 꺼진다. 그리고 다시 유전체에 결합할 때는 어느 지점에 결합하든 간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태어날 때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후성 유전체를 바꾼다. 세포는 정체성을 잃고 기능 이상이 생긴다. 혼란이 벌어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통일 이론의 핵심에 놓인 후성 유전적 자부입니다. 이 생존 회로가 작동하고 또 노화를 일으키려면 서투 단백질을 비롯한 후성 유전적 조절 인자들이 한정된 양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서투 단백질 같은 이 인자들이 한정된 양으로 존재할 때 노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투 단백질을 비롯한 이런 조절 인자들이 충분하게 존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서투 단백질을 교배형 유전자들을 침묵시키는 동시에 끊긴 DNA도 수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서투 단백질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써야 한다. 서투 유전자의 사본을 추가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불임 상태가 더 늦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세포가 DNA 끊김을 수선하는 서투 단백질과 교배형 유전자를 침묵시키는 서투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 DNA를 빈틈없이 수선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정된 후성 유전체를 유지하는 것. 요것을 이제 충분한 서투 단백질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 와딩턴의 후성 유전적 경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늙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비유로 남아있다. 와딩턴의 지도에서 배아 줄기세포는 산꼭대기에 있는 조약돌로 표현된다. 배아가 발생할 때 이 조약돌은 비탈로 구르기 시작해 이윽고 수백 곳의 골짜기 중 하나로 떨어진다. 각 골짜기는 몸에 존재할 수 있는 각각의 세포 종류를 나타낸다. 이 과정을 분화라고 한다. 후성 유전체는 조약돌에게 길을 안내하지만 세포가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중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는 와딩턴 경관의 조약돌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옮겨지는 몹시 안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위에서 줄기세포가 굴러 떨어져서 각각의 세포 종류를 나타내는 그 골짜기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조약돌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들썩들썩 걸리는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보면은 조약돌이 비탈로 굴러 떨어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다. 전사 인자 그리고 서투인과 DNMT
HMT의 안내에 따라 각 유전자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이다. 그런데 DNA가 햇빛이나 X선에 손상될 때처럼 후성 유전체에 과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약돌은 들썩거린다. 시간이 흐르면 옆쪽 비탈로 튀어오르면서 새로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조약돌들이 나타난다. 세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다. 각 세포는 후성 유전적 잡음에 굴복한다. 수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은 잡다한 세포들의 잡탕이 되어간다. 앞서 말했지만 후성 유전체는 아날로그 정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지지는 삶의 현실이다. 경과는 늘 바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일이 마그나 스페르스테스와 그 생존 회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서투인을 비롯한 후성 유전 인자들이 유전자를 떠나 DNA가 끊긴 자리로 가서 수선을 한 뒤에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늙게 하는 원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늘어난다. 아이스 생쥐를 다룰 때 말했듯이 DNA를 끊어서 생존 회로가 대처하도록 만들어 후성 유전체를 교란할 때 우리는 잡음을 도입함으로써 후성 유전적 경관을 침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생쥐의 몸은 잘못 안내되어서 기능 이상이 일어난 세포들의 키메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화다. 아날로그 정보의 상실이 우리가 늙는 단일한 이유라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높은 골짜기 벽과 강한 중력을 유지함으로써 조약도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서트1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NAD 증진 분자를 투여해서 서트윈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쥐의 후성 유전체는 더 안정해지고 있었다. 골짜기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중력도 점점 더 세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DNA 손상이 있을 때 서트윈이 출장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서트윈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세포가 불안정해지고 노화가 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서트윈의 활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서트윈이 NAD 분자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NAD를 증진시키는 분자를 투여시켜서 서트윈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서트윈 활성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분자가 어떤 것인지 또 얼마만큼 투여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합성된 NAD 전구 물질은 수백 종류가 있으며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제시를 했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노화를 연장시키는 실험 결과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NAD 전구 물질을 수백 종류를 사용해 가면서 답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정보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 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을 떠나서 뒤로 가면은 실제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다. 특정한 유형의 운동, 간헐적 단식, 저단백질 식단, 고온과 저온 노출 등이 그렇다. 이렇게 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나 세포가 반응해 활성을 띠는 현상을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호르메시스는 전반적으로 생물에게 좋다. 어떤 지속적인 손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때면 더욱 그렇다. 호르메시스가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단순히 좋은 차원을 넘어선다.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될 때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몸 방어 체계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숨죽이고 보존하고 좀 더 오래 생존을 도모하라고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아미노산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NAD 농도가 증가하고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건강을 개선하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그 다음에 당분이요. 당분을 적게 먹인 효모 세포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런 효모의 RDNA가 유달리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ERC 축적, ERC는 좀 해로운 겁니다. 파국 수준으로 많아지는 DNA 끊김, 인폭발, 불임, 사망이 현저히 늦추어졌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에 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개의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과학자이자 수완 좋은 사업가라는 시사인 기사에서는 서투인에 대한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연구가 아직 정설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이지만 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의 학자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서투인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업적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약보다는 라파마이신이 동물 수명 연장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다시 18세 몸으로 26억 쓴 45세 효과는 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정 세포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나서 개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거, 암이나 이런 질병들이요. 반면에 모든 세포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노화, 요거는 이제 다르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와 죽음은 여전히 자연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류학계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 상당히 노화의 종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 트렌디한 책일 줄 알았는데 이제 전반부에는 그래도 차근차근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재미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